자, 현대국어 문법 맨 처음 의문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임용고시를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 수업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파고들지는 않지만 임용고시를 보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문론에서부터 형태 통사론, 그 다음에 의미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얼개를 잡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임용고시에서 어떤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내가 공부를 했지만은 전체적인 이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치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심화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나는 웬만한 그런 틀 얼개는 안다, 이런 분들은 이 수업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3월달부터 시작하는 이제 주제별 심화, 그 수업을 듣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지만은 심화할 때는 이번 그 강좌에서 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루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맨 처음에 할 음성학 같은 부분들은 의문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상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성학을 합니다. 그런데 주제별 심화 시간에는 음성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제별 심화 시간에는 시험에 나오는 주제별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그 목표를 확실히 아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들인데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 바탕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현대국어도 그렇고 중세국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깔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의문론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라도 이 수업을 듣고 의문론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중세국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중세국어가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수업하시다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어느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라도 꼭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너무 쪽팔리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혹시 나만 모르고 있어서 이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나를 너무 무시하지 않을까? 너무 모른다고 이거 구박하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근데 실은 그것들이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소리 생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의문론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의문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이 기본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학에 관한 이 지식은 의문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학 그러면 일단 이 명칭부터가 약간 차이가 있죠. 음성학, 의문론.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학이라고 하죠. 범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학은 어떻게 보면 국어학의 분야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음성학을 셋으로 나누면 조음 음성학, 그 다음에 음향 음성학, 그 다음에 청취 음성학, 이렇게 셋으로 나누죠. 우리 국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조음 음성학이에요. 조음 음성학.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몰라도 실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알아야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의문론은 의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의문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문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 허웅 선생님 같은 분은 의문론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학문으로까지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는데 대체로 의문학 그러지 않고 의문론 그럽니다. 의문론. 국어학의 하위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이걸로 넘어가요. 고등학생들은 이걸 잘 안 하죠. 그리고 바로 의문,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하는지, 왜 이것을 동화라고 하는지, 이화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 그러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의문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 니은을 그냥 니은이 있고 국외음화된 니은이 있다. 그러면은 국외음화된 니은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외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니은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국외음화된 니은은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국외음화된 니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싹 이해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할 때마다 반복해야 된다. 왜 외워야 되느냐? 외우려고 하느냐? 음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의문론을 가르칠 때 이 음성학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시킨 다음에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음성은 어떻게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니까 의문론하고 연결이 되는데 음향음성학은 이 소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파 같은 것들 어떤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범인을 찾는데 이 범인의 목소리가 뭐 이러한 파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국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리학과 뭐 이쪽에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죠. 음향음성학.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깊이 연구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돼서 뭐 국립과학수사대 뭐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먼 게 이제 청취음성학이죠. 소리가 어떻게 귀에 도달하고 그것을 뇌에서 인식하느냐. 전혀 먼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실은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자, 여러분 제 소리는 좀 어떻게 들립니까? 당연히 듣기 좋게 들리죠? 이 소리가 따뜻한 소리가 있다. 차가운 소리가 있다. 부드러운 소리가 있다. 이런 소리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우리 뇌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겠죠. 자,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다.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딱 봐도 노래 잘 부르게 생겼죠. 별로 동의하지 않네 이쪽은. 이 목소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 굉장히 듣기 좋은 목소리가 돼요. 그래서 복면가왕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죠. 막 감동적인 목소리. 어떤 소리는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짜증나는 소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김영옥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웬만큼 다 아는데 그 도올 김영옥 있죠. 그 양반이 강의할 때 들으면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죠. 저는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양반 일부러 그러는지 목소리가 항상 막 갈라지는 소리죠.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가요. 그럼 듣는 사람 막 짜증 나거든. 근데 그 선생님의 강의는 내가 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의 강의는
그런 목소리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비판적인 이야기고 끄집어내는 이야기니까 저처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빨리 안 닿죠. 그런데 네가 막 이러면은 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전달할 건가요. 그럴 때 이 청취 음성학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즘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 조정을 해주죠. 보컬 트레이너라고 그러죠. 저도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싶어요. 보컬 트레이너들은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맞는 목소리를 내게 만들죠. 그럼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에 맞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목소리를 강의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실은 노력을 한 목소리예요. 제가 맨 처음 고등학교 갔을 때 애들이 5분만 되면 다 자요. 수업을 하면. 그래서 왜 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데 왜 자냐?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는 자장가 같아요. 너무나 듣기가 좋아서 5분만 지나면 아무리 안 자려고 기를 써도 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성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성악을 하려면 목청을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책 펴자. 오늘 진도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자면 이상하죠. 이 좋은 목소리를 하는데 왜 잘까? 노래 부르기에는 좋은데 전달하기에는 안 좋은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하는 데는 힘있게 가는 목소리여야 돼요. 자, 힘있게 간다. 이것도 벌써 이제 청취적인 그런 단계죠. 과학적인 이런 건 아니면 힘 있는 소리, 때리는 소리, 네가 이랬을 때 팍 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연마를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연마를 했을까요? 판소리를 했어요. 성악을 하다가 전혀 다른 판소리를 막 하니까 소리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강약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별로 안 졸립죠? 졸려요? 그러면 아직 연마가 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청취 음성학이에요. 이 부분도 계속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의문론을 보면은 이 음성학과 의문론은 어떻게 다르냐? 의문론은 기능의 관점에서 음성을 연구한다 그래서 기능. 이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음성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예요. 음성과 의문을 구분하면 이게 나가는 이 소리, 이것은 음성이에요. 음성. 근데 이것을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저장해 놓은 소리, 관념적인 소리, 이것은 운이죠. 그러면은 음향과 음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는 음성이라 그러죠. 근데 개가 내는 소리는 음성이라고 안 하죠. 개소리죠. 개소리는 음성이 아니고 음향이에요. 그래서 개소리하고 사람 소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렇죠? 자, 개가 멍멍 짖어요. 멍멍. 실제로 개가 멍멍 짖나요? 실제로 개가 멍멍 짖을까요? 안 짖죠. 개가 짖는 소리를 사람 소리로 바꿔놓은 거죠. 개는 어떻게 짖어요? 이러죠. 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이렇게 이 소리를 바우아우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멍멍 받아들이고 왈왈 받아들이고 그래서 왈왈이 조금 더 낫죠. 이러면 바우아우 이런 거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분절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음향과 음성.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냐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냐 이것에 따라 음성, 음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은 관심 있는 것은 이 음은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문론에서는 이 의문, 어떤 것이 의문이냐, 의문을 설정하고, 이거 우리 의문론에서 공부할 것은 이제 의문에 대해서 설정, 또 의문의 체계, 또 의문이 어떻게 변하느냐, 변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는데 음성학은 그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가 이 의문의 변동 문제죠. 해마다 나오는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문제들. 자, 그래서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성 과정을 보면은 이제 조음성학에서 다루는 것이 조음 기관인데 조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음 기관에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동 기관이 있어요. 소리를 내는데 맨 먼저 작동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폐죠. 소리가 일단 들어가야 이 소리가 공기가 들어가야 공기가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 몸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게 뭘까요? 폐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죽을 때 보면 최종 병명이 다 뭘로 나옵니까? 폐 기능, 폐렴. 주로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좀 망가져도 폐가 계속 움직인다면 숨을 쉰다면 살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은 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배가 움직이다가 보통 어린이 되면 어디로 숨을 쉽니까? 가슴으로 숨을 쉬죠. 가슴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점점 숨이 올라오다가 죽을 때가 되면 여기서 깔딱깔딱 하다가 코까지 오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내려면 호흡을 가능하면 밑으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복식호흡, 복식호흡 그러죠. 그냥 복식호흡만 잘해도 건강하다 그래요. 뭐 살찐 사람들은 살이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복식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쫙 있는 게 횡격막인데 이게 내려가면서 공기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폐에 공기가 들어와야 이것이 나가면서 성대를 울리고 이 울리는 소리가 입 안에서 조음이 돼서 구체적인 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들은 다 발동부를 폐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발동부가 이 폐가 아닌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데 날숨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 호사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발동부가 이 입 안 연국에서 이런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움직이고 공기가 들어가죠. 대개 나오면 소리가 나는데 혀차는 소리는 뜻하는 소리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요.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모든 언어는 다 폐에서부터 시작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동부고 그 다음에 이제 발성부, 성대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대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잘 울려주느냐. 그래서 이 울림 소리를 유성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울림 그러면 이 성대가 떨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성대가 떨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만일 안 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리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긴 나죠. 여기를 안 떨리고 소리가 나가기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 자체는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한 소리가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소리를 무성음으로 발음할 거예요. 자, 공부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소리를 안 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목이 상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한 이 정도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돼요. 마이크를 잡고 해도 마이크도 못 들려버려요. 이 성대가 안 울리면. 그래서 이 무성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경우는 아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음 중에서 무성음은 어떤 음들이 있어요? 자음은 대체적으로 다 무성음들이에요. 모음은 다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자음만으로는 소리가 안 돼요. 무성음 자음에다가 유성음 모음이 붙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 유성음, 무성음 이 소리들이 합쳐져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몸에는 이 성대 말고도 또 울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공명강이라 그러는데 우리 몸의 공명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이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들이 뭘 제일 강조해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죠. 입을 크게 벌리는 이유는 이 구강을 많이 울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야 나리야 이러면은 많이 안 울리니까 크게 안 가는데 나리야 나 똑같이 해도 입만 벌리면 소리가 달라지죠. 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다 보면은 입만 울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또 울려요? 코를 울리죠. 그래서 그 좋은 소리를 내는 가수들은 이 비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나 좀 성악풍 나죠? 여기를 이렇게 많이 울려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두강도 있어요. 인두강은 목 뒤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바리톤 소리가 나요. 바리톤 소리. 이런 소리는 이 뒷부분을 울려서 나는 소리예요. 테너는 올라갈수록 이 비강하고 두성을 이렇게 이 두성은 노래하는 사람들만 쓰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도 다 쓰고 있어요. 많이 안 써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 테너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다 함께 쓸 수 있으면 좋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안 울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울려줘서 잘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명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조음부. 조음부, 조음기가 아니고 조음부를 이제 발음부 이렇게도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입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입술, 그 다음에 치조 그러면 우리가 잇몸 그러죠. 그래서 잇몸을 뭐 치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치경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구개. 경구개를 이 경자는 단단할 경자예요. 그래서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연구개. 연구개는 여린 입천장 그러죠. 여린 입천장.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청이 있죠. 성문. 목청. 이게 목젖 혀 이것은 이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인지, 자, 이것과 이제 쭉 맞닿아 있는데 혀 부분인데, 입술은 혀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죠. 그냥 입술만 만나죠. 그다음 혀의 맨 끝. 그래서 이 혀가 치저가 만나면 혀 끝이죠. 혀 끝. 설단.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든지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자, 그 뒤에 바로 이제 자음 분류 기준에서 나오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자, 이제 두 번째 자음과 모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음과 모음으로 가면 그 위치에서 보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비읍, 이런 소리들이죠. 자,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아도 입을 움직여 가지고 이 소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혀 끝이 윗 잇몸에 만나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자, 디귿, 쌍디귿, 티읕.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혀 끝이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다양하게 움직이죠. 다양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설, 혀 앞부분. 혀 끝이 있고 혀 앞부분이 있죠. 자, 혀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경구개와 만나요. 경구개. 단단한 위천장, 센 입천장. 이 앞부분이 막 이 치조나 입술까지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경구에서 만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지읒, 쌍지읒, 치읒. 상대적으로 이 경구에서 만나는 소리들이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이 부분도 내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왜 숫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한 번도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죠. 경구계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에요. 나도 소리 낼 줄 알거든. 여기서 나는 소리가 이것 말고 또 있거든.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시옷, 니은, 이런 소리들은 이 경국의 위치에서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얘네들은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그 음소의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이제 변이음이라고 그러죠. 변이음으로서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음소로 인정은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변이음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국에서 나오는 소리. 여기까지는 조금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국에서 나는 소리를 자기가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자, 연국이니까 입의 뒷부분이니까 혀로도 혀의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설.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소리 뭐가 있어요? 그가 있죠. 기역, 그 다음에 이응. 자, 이 이응이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와 만나서 나는 소리다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기억은 어때요? 기억은 느껴집니까? 그 할 때? 자, 이 기억을 느낄 수 있으면은 이응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급조해서 그리니까 조금 이상한데. 자, 여기서 혀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죠. 혀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인데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세국어 할 때도 왜 세종대왕이 기역을 만들었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 한 상태에서 딱 멈춰가지고 코로 공기를 내보세요. 할 때 어때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과 이렇게 만나나요? 만약 떨어지면 안 돼요. 한 상태에서. 막은 상태에서 코로 공기가 나가죠. 느껴집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입 안이 머릿속에 막 그려지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브는 할 필요 없죠. 브, 뿌, 프. 어렵지 않죠? 자, 느 해보세요. 느. 혀 끝이 잇몸에 딱 닿는 게 느껴집니까? 느, 드, 뜨, 트. 느껴지죠? 느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즈 해보세요. 즈, 츠. 자, 혀 앞부분이 센 입천장에 만나서 딱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까? 즈, 츠, 쯔. 자,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즈 이렇게 할 때 앞부분이 경부계가 아니라 잇몸과 맞닿아 있는 부분과 같이 만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경부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치경경부계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지읒이 경부계음이 아니라 잇몸과 입천장이 함께 만나는 소리다. 치경경부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위치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이 조음 기호를 설명하면서 조음 위치를 내가 그냥 같이 연결해서 했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약간 돌아가면 이 자음을 하기 전에 먼저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실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그렇죠. 장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공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방해를 받는 소리를 자음,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를 모음. 그러면은 장애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고 살짝 받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반모음, 반자음이라 그래요. 반모음, 반자음. 반모음이란 말도 있고 그냥 반자음이란 말도 있고 하는 것이 실은 같은 거죠. 반모음, 반자음. 근데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활음. 그러니까 반 그러면 세미 바우얼 해가지고 반만 모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반모음이라고 하든지 반자음이라고 하든지 이 음들의 특징은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활음, 글라이드라 그래요. 글라이드.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항상 중간적인 위치가 있어요. 장애 받는 것, 안 받는 것. 받을 뚱, 말뚱한 것. 항상 중간적인 존재가 있죠. 자, 그래서 반모음, 반자음. 그래서 이 자음을 분류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 잇몸, 경국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음 위치에 따른 거예요. 조음 위치. 그래 크게 나누면은 자음은 어디서 소리 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 나느냐 두 가지예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을 정의를 하면 먼저 위치를 말하고 방법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가 어디서 난다 그랬죠 아까? 후설, 연구계죠. 자, 이것은 위치는 후설, 연구계가 된다. 그 다음에 방법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디귿 그러면은 설단, 혀 끝이
잇몸에 만나서 나는 소리. 그래서 혀끝 잇몸 소리, 뭐 설단 치조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법은 이것이 파열되는 소리냐, 마찰되는 소리냐, 뭐 파찰되는 소리냐, 아니면 코로 나가는 소리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뒤에 보면은 기식의 유무하고 후두 긴장의 유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써도 되는데 내가 두 가지를 더 쓰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따로 독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식의 유무, 그 다음에 후두 긴장. 소리가 나올 때 공기가 한꺼번에 많이 딸려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센 소리, 격음이라 그래요. 공기가 많이 딸려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 거센 소리냐 아니냐, 격음이라 그러죠. 그다음 후두 긴장. 이것은 후두가 이 목청이 딱 긴장되어서 나오는 소리. 어떤 소리예요? 된 소리예요. 된 소리. 된 소리. 이것을 경음 그러죠. 자,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후두가 긴장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좋은 방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좋은 방법에다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다른 파열음이나 마찰음이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니까 이것을 좋은 방법하고 독립시켜서 이 자음을 규정하는 자질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좋은 위치를 이제 다시 한번 쭉 거기 보면 양순우에서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과 미음의 다른 점은 코로 공기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죠. 그 다음에 이제 치조음, 잇몸 소리, 아까 말했던 디귿, 쌍디귿, 티귿,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이것은 다 치조에서 나는 소리. 자, 얘네들의 성격은 다르죠. 자, 디귿, 티귿은 떨어지면서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니은은 콧소리, 콧 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시옷은 마찰되면서. 자, 리을은 탄설음, 설측음.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에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읒, 쌍지읒, 치읒. 경국의 음. 근데 이것을 치조하고 맡아서 다음 부분에서 나니까 치경, 경국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연국의, 그 다음에 후음.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 히읗. 근데 히읗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진짜 목청에서 나는 소리보다도 입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소리가 나죠. 자, 히가 이를 만나보세요. 이는 입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뒤에 있는 목청에서 나오는 흐를 갖다 이하고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건 어떤 소리가 돼요? 히히히 이런 소리가 되죠. 히. 이럴 때 이 히읗은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혀의 앞, 이 입 안에 앞부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히읗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원래 지 성격을 잃어버리고 앞에서 소리가 나면 결국 어떤 소리가 돼요? 시가 되죠. 시가 되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히읗이 시옷이 히가 시가 되는 거. 히가 시가 돼. 그래서 중세고에도 원래는 힘하다였죠. 힘하다. 근데 히읗이 저 뒤에서 소리 나니까 내기가 막 어려우니까 뒤에 뭘로 변해요? 심하다 이렇게 변해죠.
결국은 앞에서 나는 이 모음 때문에 저 뒤에서 나던 게 앞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청에서 나는 것이 국에서 소리가 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국의 음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파열음인데, 파열음 또는 폐쇄음. 학교의 문법에서는 그냥 파열음 그러죠. 여기는 의문문 시간이니까 폐쇄음을 먼저 써놨는데 어떤 것이든지 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 자체는 상당히 달라요. 파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터진다는 의미죠. 빵 터진다는 의미예요. 폐쇄음은 뭘까요? 막는다는 거죠. 자, 딱 막는 음하고 빵 터지는 폐쇄음하고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명칭이 같이 쓰일까요? 파열이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폐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자, 요즘은 탐구학습을 잘 하죠. 탐구학습을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게 만일 느슨하게 이렇게 열려져 있다면 안 터지죠. 근데 빡 잡혀져 있다면 터지죠. 굉장히 소리가 크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도중에도 파열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죠. 파 할 때부터 막 터지죠. 근데 여러분들 막 터진다는 느낌을 못 갖죠. 근데 실제로 미시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터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빵 하고 터지듯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파열이 되려면은 반드시 먼저 폐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폐쇄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폐쇄음 그래요. 그리고 파열음이라고 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파열음들이 다 파열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앞의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몸이 따라오니까 기억이 파열이 되죠. 가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뒤에 K는 각하고 딱 폐쇄된 상태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각. 자, 그러니까 폐쇄되는, 파열되지 않은 이 기억을 파열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파열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폐쇄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기억이지만 이것은 파열음이고 이것은 폐쇄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파열음이지만은 폐쇄된 상태에서 파열로 된 거니까 이것은 어쨌든 폐쇄음의 속성을 갖고 있죠. 이것은 폐쇄음 단계에서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열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폐쇄음이라고 해야 된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왜 파열음이라고 하느냐? 또 폐쇄음이라고 하지 말고 파열음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 이 파열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찰음이 있죠. 자, 파찰음은 어떤 의미예요? 파열된 동시에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죠. 그래서 지읒 같은 경우, 자, 이제 복습. 아까 지읒 어디서 소리 났죠? 지읒이 어디서 소리 났어요? 즉, 경국에 소리 났죠. 경국에. 자, 경국에 뭐가 만나요? 혀의 앞부분이 만나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입천장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혀가 이렇게 만나요. 앞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공간이 상당히 좀 폐쇄를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폐쇄를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막아지죠. 딱 막아지니까 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막아져요. 안 막아지니까 딱 터뜨리려고 하는데 팡 터뜨리지 못하고 얘가 미끄러져 버려요. 이 혀 앞부분이 경국에 만나서 탁 미끄러져 버리니까 얘가 파열이 안 되고 미끄러지는 마찰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찰음이에요.
지읒은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붓가리 소리, 붙었다가 마찰이 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 파찰음을 말하려면은 파찰 다음에 마찰이 와야 된다. 근데 폐쇄음이라고 해버리면은 폐찰음이라고 할 거냐. 파찰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파열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열음, 파찰음,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파찰음의 성격 알겠죠? 파찰음은 파열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마찰이 이어지는 소리, 파찰음이에요. 파찰음. 자, 그게 이제 지읒이죠. 자, 그러면은 마찰음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시옷이죠. 시옷, 쌍시옷, 히읗. 우리말의 특징은 마찰음의 수가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마찰음이.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마찰음이 F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쓰 하는 소리들.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찰음이 파열음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자, 이 마찰음 F는 파열음 P에 비해서 소리가 셀까요, 안 셀까요? 자, fire 이러면 fire, 피아노. 자, F가 더 센 소리예요, P가 더 센 소리예요? 음운동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자, fire 그러면 굉장히 세게 들지만은 이건 마찰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자, 또 탐구 학습을 하면, 자, 보세요. 피아노, 피아노. 아주 세죠? 이게 파일이 빵 일어나는 거예요. 피아노. 근데 fire는 fire, fire, fire! 요즘은 fire도 아니고 fire죠. 해봐도 이게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찰음이니까. 공기가 빵 터지기 전에 공기가 새버려요. 이렇게 새버려. 그래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찰음은 우리말에서 이 치조에서 나오는 마찰음,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목청에서만 나오는 히읗. 그 다음에 파찰음은 지읒.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리을 같은 경우, 영어에서는 우리말의 리을이 R로도 표기되고 L로도 표기되고 각각 다른 음운이죠. 다른 음운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탄설음, 설전음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설전음보다는 탄설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전음은 혀가 떨리는 소리예요. 르르 하고 2번 이상 울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리을을 발음할 때 2번 이상 떨리지는 않고 한 번 탁 치고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 탄설음은 탁 친다는 말이에요. 혀로 한번 탁 치는 소리. 라, 라, 라 이렇게 라 하고 탁 치는 소리. 라 하면은 설전음. 그래서 나오는 소리들이 이제 이 R은 하여튼 탄설음 또는 설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L 같은 경우에는 받침으로 소리 나는 리을이죠. 그래서 이 리을은 설측음 또는 유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설측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혀 옆으로 소리가 나나? 자, 우리 칼 한번 해봅시다. 칼 그대로 있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칼 하면 혀가 이 앞부분에 치조 부분에 딱 붙죠. 칼 붙고 혀 양 옆으로 소리가 흘러가죠. 칼 하면 혀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죠. 그래서 혀 양 옆으로 혀 측면으로 공기가 흘러나간다 그래서 설측음 또는 유음 그래요. 흘러가는 소리. 유음이라고 그래요. 왜 설측음 또는 유음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소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흘러가는 소리. 자, 그래서 이 설측음하고 탄설음하고 전혀 다른 소리인데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을 한다. 왜 그러느냐?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한마디로. 왜 그러느냐?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영어와 우리말의
뭐가 달라서? 그렇죠. 음운 체계가 달라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공부 쭉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문법교육 가서 탐구학습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음운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 미음, 니은, 이응. 그래서 유음과 비음은 다른 자음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이런 것을 공명음이라 그래요. 울리는 소리, 공명음. 그래서 이 비음은 코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기식의 유무, 그 다음에 후두, 긴장. 자, 후두가 긴장한다는 거, 끄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 우리 목청에 이 목청 부분에서 딱 긴장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중세국어 하면서 이 부분이 또 필요해요. 끄 하는 소리. 자, 그래서 공명음이 있고 장애음이 있다. 울림 소리가 있고 안 울림 소리가 있다. 그래서 자음에서 울림 소리는 미음과 니은, 리을, 이응이다. 자, 그다음 장애음에는 그 외의 모든 자음들. 자, 그러면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음. 아까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음절에는 모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음이 없으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음절의 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음절의 핵. 그래서 입이 많이 벌려지는 소리를 괴모음, 적게 열려지는 소리를 폐모음. 그래서 입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가에 따라서 모음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모음에 이제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우리말의 단모음은 몇 개죠? 10개죠. 10개 다 발음할 수 있어요? 이 10개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자, 단모음 10개. 자, 모음 사각도가 머릿속에 싹 그려지고 이것을 개구도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10개를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근데 외우게 하지 않고 개구도를 가르쳐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0개를 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이 2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와 의예요. 이와 의. 이 2개만 알면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에서 이것은 폐모음이죠. 이 하면 입이 별로 안 열려지죠. 입을 조금 더 열면 어떤 소리가 돼요? 에가 되죠. 에. 자, 입을 더 많이 열어보세요. 하면 에가 되죠. 에. 자, 의에서 입을 조금 더 열면 어떤 소리가 돼요? 어가 되죠. 입을 조금 더 열어보세요. 아가 되죠. 자, 그러면은 6개가 외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을 오므리면 어떤 소리가 될 거예요? 위가 되죠. 위가 아니에요. 위예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이를 발음하는 거예요. 위 해버리면 벌써 이중모음이 돼요. 이중모음이죠. 위 하면 단모음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위 하는 거하고 위 하는 거하고. 자, 다르게 느껴집니까? 위. 이중모음, 단모음. 자, 애를 갖다가 입술을 오므려 보세요. 자, 외가 되죠?
으. 자, 이것도 왜 하면은 이중모음이에요. 으 하면 단모음이에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에를 발음해야 돼요. 으. 그러면 단모음이에요. 근데 왜 해버리면 벌써 이중모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으를 갖다가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음해 보세요. 우가 되죠. 우. 어를 갖다가 입술을 오므려 보세요. 오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평순이고 여기는 원순이에요. 평순, 원순. 여기는 전설, 여기는 후설. 자, 이 폐모음은 여기를 고모음, 여기를 저모음, 여기를 중모음. 여기를 이제 폐모음, 개모음, 반, 폐, 반, 개모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R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후설, 평순, 저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를 정의한다 그러면 후설, 원순, 고모음. 자, 이런 자질이 왜 필요할까요? 뒤에 의문의 변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통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 이제 단모음 보면 이 10개가 있는데 이중모음에는 11개가 있죠. 11개. 근데 이제 이것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야 그대로 이제 야에다가 이만 하나 붙이는 거예요. 야, 예. 그다음에 여, 예. 그다음에 요. 여기는 이 붙을 수 없으니까 유. 그다음에 와, 왜, 워, 왜. 그다음에 의. 해서 이중모음이 11개죠. 그런데 우리가 발음하기는 이런데 이중모음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이중모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예요? 막 여기에서 바람, 위 같은 경우는 위,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나 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도 발음되는데 이 위는 이중모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중모음이 아닌데 이중모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단모음에서. 그것은 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게 이 외가 이 외하고 똑같이 발음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중모음을 11개지만 최대로 12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를 갖다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중모음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의예요, 의. 자, 의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봐요. 자, 이 상향이냐 하향이냐. 자, 상향은 앞에 반모음이 있고 뒤에 단모음이 오는 거예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하향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그러니까 의 그러면은 반모음 의에다가 단모음 이가 오는 거죠. 의. 하향 이중모음은 단모음 의에 반모음 이가 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데 김성규 선생은 하향 이중모음으로 봐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도 이것을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규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발음해보세요. 의 해보세요. 상향으로 들려요? 하향으로 들려요? 의. 앞에가 반모음이고 이가 살아남죠? 상향같이 들리죠? 의. 그런데 왜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중세국어 때 많은 이중모음들이 하향 이중모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자, 이 에나 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이것은 아이죠. 아이. 이것은 어이. 이것은 오이. 이것은 우이. 이렇게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것들이 단모음화 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의이거든. 근데 이 의의를 갖다가 하향 이중모음으로 인정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인데 이것만 하향 이중모음으로 남아있는 그런 체계상의 비경제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문법의 의문론에서 딜레마인데 상향 이중모음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하향 이중모음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상향 이중모음으로 하면은 다른 이중모음들하고 다 똑같이 다 상향 이중이 되죠. 하향이 하나도 안 남게 돼요. 체계상으로는 아주 간편해요. 체계상으로 아주 간편해져서 경제적이 되죠. 체계상으로.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반모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말에 반모음은 뭐가 있어요? 이계 반모음, 이. 그 다음에 우계 반모음, W. 흔히 이제 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 반모음, 우 반모음이 있는데 저거는 의 반모음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반모음을. 자,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향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체계상으로 불편하다는 거죠. 다 상향인데 얘만 하향이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론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음, 반모음, 반자음. 자, 아까 말했듯이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 소리예요. 자음은 방해를 받는 소리. 그러면은 활음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방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내가 제일 잘 그리는 그림. 여기가 코예요. 여기가 입술, 이빨, 잇몸. 그러면 이는 어디서 소리 날까요? 이는 잇몸 뒤에 이 부분에 소리가 나겠죠. 이 부분에서. 이가 여기서 소리 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가 여기서 소리 난다는 거. 뒤에 나오는 이제 음운 변동들이 다 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는 고모음이니까 입천장이 이렇게 가깝겠죠. 가까워요. 그래서 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올라가서 붙어버리면 무슨 소리가 돼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 뭐가 있었죠? 경국에서 나오는 소리. 지읒이 있었죠. 지읒. 지읒이 경국의 소리 난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이 지읒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지읒에서 조금 떨어지는 소리. 자, 지읒은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파찰음이죠. 만일 붙지 않고 마찰만 일어나면 그렇죠. 마찰음이 되겠죠. 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찰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게 바로 반자음이에요. 반모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면 모음 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얘하고 얘는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지읒과 이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아가 돼버리죠. 자, 왜 이가 되냐? 이것이 안 들어가도 이 지읒에 벌써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귀치 않다에서 귀찮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귀찬 이렇게 쓰는 거. 자, 이 지읒 속에 이미 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너 있다예요. 자, 이것을 외국어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변화가 보여요. 자, 여기서 나오는 소리. 자, 영어에 존이 있죠. 존. 이 제이는 이 경구에서 나오는 파차름이에요. 그런데 무성 파차름이 아니고 유성 파차름이에요. 자, 지읒을 갖다가 쓰면 이런 소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울림 소리로 나타내면 이건 무성음이죠. 이것을 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존 하는 소리예요. 존. 파차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떨어뜨리면, 자, 이 존이 프랑스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뭘까요? 영어의 영국 사람 존이 프랑스로 가면은 파리 사람 쟈이 돼요. 쟈. 많이 들어봤죠?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자, 영국의 존. 이게 프랑스로 가면 쟈. 그러면 이 제이는, 이 쟈은 파차름이 아니에요. 마차름이에요. 그러면 D를 빼내면 이음이 돼요. 쟈. 그러니까 쟈 할 때는 붙이면 안 돼요. 마찰 상태에서 쟈 그래야 돼요. 쟈. 자, 파차름, 마차름. 조금 더 가면 뭐가 될까요? 이제 마찰됐으니까 반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쟈이 독일로 가면은 요한이 돼요. 요한. 이것은 반몸 이에요. 요한. 자, 이 요한이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뭐죠? 영어의 존, 프랑스의 쟈만큼 흔한 이름. 이반이죠. 이반. 이것은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존이란 하나 이름이 이 유럽에서 이동해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파차름이 프랑스로 가서 마차름이 되고, 독일로 가서 반모음이 되고, 러시아로 가서 단모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자, 그래서 이 반모음은 단모음 이와 그 다음에 마차름 지읒과의 사이에 있는 소리다. 자, 이게 바로 활음, 반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모음 보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과 평순. 모음 사각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자, 이 음성학과 음운론 이 부분들 이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음소로 들어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음소 보도록 하겠습니다.